아, 방금 제 문자 메시지, 코로나 안내 문자 메시지 와서 휴대폰이 촬영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륙에 있는 화물들을 이곳 한양으로 수송하는 어, 물류 수송로 역할을 하는 기능을 또 한강이 했었다 보니까 한강이 또 중요했고, 대중국과 교역에 있어서 한강 하류인 인천 쪽에서 중국의 산동반도 쪽으로 건너가서 중국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한강 하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죠. 첫째는 한강 하류 주변에 비옥한 토지들이 많았다, 농토가 있었다. 그리고 한강이 길다 보니까 한반도의 내륙 지방과 이곳 한강 하류를 연결하는 물류의 수송로, 해운 수송로 역할을 했었다. 그 다음에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강 하류는 산동반도와 가깝다 보니까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삼국이 경쟁적으로 이곳 한강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펼쳤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또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잘 아시다시피 이곳 한강에 그 백제가 지금의 그 서울시 송파구 지역이죠. 거기에 위례성, 한성 백제 시대를 열었었었고요. 그래서 백제가 최초로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를 했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백제의 최전성기인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은 북진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 당시에는 아직 수도는 아니었죠. 수도는 그 당시에는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고요. 장수왕 때 평양으로 고구려가 수도를 천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근초고왕 시절, 백제의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시절에 서기 371년입니다. 서기 371년 근초고왕, 백제의 최전성기였었던 거죠. 근초고왕 시절에 평양을 공격을 했습니다. 수도는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지만 그 수도 다음 가는 도시가 바로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 보니까 평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격돌을 했는데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전사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이 이제 백제가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서기 396년에는 반대로 이제 고구려의 이제 광개토 대왕이 출현을 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그 전에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던 고국 원앙의 손자입니다. 고국 원앙의 손자인 광개토 대왕이 서기 396년에 백제의 수도였던 이곳 서울 위례성 한성이죠. 한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백제 왕이었던 아신왕을 굴복을 시킵니다. 아신왕을 죽이진 않고 군신 관계를 맺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임금이고 백제의 아신왕은 신하다. 이러한 상하 관계,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제 체결을 하고 광개토 대왕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초니까 400년대 초에 드디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반도의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장 정치 지도자 중에 최장수를 했던 지도자입니다. 97세까지 살았습니다. 97세 무려
지금보다 한 1500년 이상 앞선 시대인데요. 수명 차이를 감안해 보면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중에서 최장수를 했던 임금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장수왕도 길장자, 수명 숫자 해서 장수했다 해서 장수왕이지 않습니까? 만 97세까지 살았고 그 중에서도 집권했던 재위했던 왕으로서 활동했던 기간은 무려 79년 동안입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집권한 기간이 한 75년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더 긴 79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청나라의 강희대제가 집권한 기간이 한 61년 정도 되죠. 그보다도 더 장기 집권을 했던 왕이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입니다. 97세까지 살았는데 그 중에 79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52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올해 즉위 7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도 9년 더 집권한 79년의 재위 기간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재임 기간인 79년 동안 장수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 초에 장수왕이 집권을 하니까 신라와 백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해서 나제 동맹이라고 칭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이제 남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드디어 서기 475년에 고 백제의 위례성 한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을 생포해 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선대의 아버지 되었던 광개토 대왕 때는 광개토 대왕이 한성을 점령을 했지만 아신왕과 군신 관계를 맺고 그냥 철수를 했었는데요. 그 아들 때인 장수왕 때는 백제의 계로왕을 아예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사태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고구려한테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때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은 서울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 잘 아시다시피 중원 고구려비라고 아시죠? 지금은 명칭이 충주 고구려비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역사에서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배웠는데 1995년에 충북 중원군과 충북 충주시가 도농 통합형 도시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원 지역이 충주시 지역에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명칭이 중원 고구려비가 아니라 충주 고구려비인데요. 그 충주 고구려비를 장수왕이 그 당시에 충주 지역에다 세워놨고 그걸 1979년 지금부터 42년 전이죠. 1979년에 애성 동호회라는 역사 탐방 동호회에서 그 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하고 그게 고구려 시대에 장수왕이 세워놨던 비석이다라는 것을 고증을 했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곳 이제 진흥왕 순수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장수왕이 서기 475년에 남하를 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나제 동맹은 더 굳건하게 이제 그 신라와 백제 간의 동맹인 나제 동맹은 더 굳건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를 처형된 다음에 백제는 수도를 한성 위례성에서 충남 공주의 웅진성으로 옮기게 되고 또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제 백제의 이제 부흥을 꿈꿨던 백제 성황이 등장을 합니다. 성황. 그 백제 성황은 신라의 진흥왕과
계속 나제 동맹을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서기 551년에 백제의 성왕이 이곳 한양 한강 하류 지역을 다시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가 서기 475년에 점령했던 한강을 76년 만인 서기 551년에 백제의 성왕이 다시 이곳 한강 하류 지역을 다시 되찾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신라가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밀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서 백제를 이제 따돌려 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서기 553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이 이제 파기되고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에서 관산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거기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백제의 성왕이 직접 출전한 것은 아니고 태자를 그쪽에 이제 사령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성왕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충북 옥천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와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라의 장수는 그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신라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제 성왕의 아들인 태자와 신라의 진흥왕이 격돌을 할 때 성왕이 태자의 전투를 독려해주기 위해서 5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관산성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 의해서 생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백제 성왕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서기 475년에 위례성을 침략하면서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켰듯이 신라 진흥왕은 서기 554년에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의 성왕과 격돌을 해가지고 백제 성왕을 생포한 다음에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신라 진흥왕의 그러한 전성기가 유지되는데요. 신라의 가장 전성기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던 그런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의 진흥왕 시절인데요. 그 신라의 중흥기 최전성기였던 진흥왕 시절에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경도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세우게 되고 이곳 한강 하류 지역인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남 창녕에도 진흥 가야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경남 창녕에 또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순수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북한산비가 있었던 자리인 비봉입니다. 해발 고도가 550m 고지입니다. 해발 고도가 550m 고지인데요. 북한산의 최정상은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 백운대인데요. 백운대는 해발 836m입니다. 백운대 해발 836m 고지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에다가 비석을 세우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시는 비봉 해발 550m 고지에다 세웠던 것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보다 이곳 비봉이 주변이 더 잘 보인다. 주변이 막힘없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다 세운 거 아니겠냐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다 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진흥왕이 여기에다 세워 놓은 연도가 지금 추정하기는 서기
568년경에 세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이 성왕을 처형시킨 건 서기 554년인데요. 그때부터 서기 568년까지 즉 14년 동안 그 사이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서기 514년부터 서기 568년까지 그 레인지 14년 기간 범위 내 어느 시점에 세웠지 않을까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대략 서기 568년경에 진흥왕 순수비를 저기에다가 세운 거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는 1.54m 그리고 너비 폭은 69cm 두께는 한 14cm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206년 전인 1816년과 이듬해인 1817년에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금석학을 통해서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탁본을 떠가지고 검증을 해서 저게 북한산에 있는 신라 진흥왕이 세웠던 순수비다. 순수비라는 게 영토 확장을 하고 나서 그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고 신라의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놓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게 벌써 한 1500년 이상이 흐르다 보니까 엄청난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문의 글자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6년 전에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탁본을 떠가지고 본인의 논문인 금석과안록이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금석학의 논문인 금석과안록에다 탁본 뜬 것을 거기에다가 그 책에다 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방 500m 지점이 이제 비봉입니다.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향로봉은 해발 535m인데요. 비봉은 해발 550m니까 이곳 향로봉보다 비봉이 해발 고도가 15m 정도 높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신라 진흥왕 시절에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의 4군데에다가 순수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 북한산에 순수비가 세워졌었고 그 자리 그게 세워졌던 자리라 해서 비봉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지금 비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550m 고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서기 660년에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또 8년이 지난 서기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당나라가 계속 철수하지 않고 한반도에 남아있자 나당전쟁을 통해서 서기 676년에는 드디어 당나라까지 한반도에서 축출을 해가지고 신라가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뤘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이제 후계자를 자처하는 발해가 북쪽 지역에 세워지면서 통일 신라 시대는 이제 남쪽 지역에 신라와 북쪽 지역의 발해라는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진흥왕 순수비가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진흥왕 순수비를 배경으로 쭉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비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